용인암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종북주사파 저것들 혼내주고 싶죠? 혼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건 선거에서 박살내는 겁니다. 그거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선거 종류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제일 가까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해버리면 저것들 완전히 꼬리 내립니다. 제 느낌에는 이재명 것들이 거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는 것마다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어쩔 수 없이 돈 푸는 것도 잘 안 되니까 다시 내란몰이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워낙 없는 내란을 내란이라고 만들려고 지금 저것들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족벌 언론들을 통해서 내란몰이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관들 막 압력을 가해서 대통령 파면하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했는데 막상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서 내란을 입증하는 데서 이것들이 딱 막혀버렸어요. 사냥개 3마리를 풀어가지고서 하여튼 뭐든지 건수 잡아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몇 달째 특검을 하고 있는데 그 특검들 입장에서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구체적인 범죄 증거가 있어야 뭘 구속을 시키든 기소를 하든 할 텐데 자꾸 이재명 것들은 뒤에서 쪼아대지 저것들은 눈이 빨개서 찾아다녀봤자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첫 번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영장 신청을 했을 때는 저 특검은 무조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각됐거든요. 그러면 대충은 이제 포기하는데 이것들이 포기를 못하고 한 달간 보완 수사를 했어요. 보완 수사를 해서 엊그저께 다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또 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 장관 추가 수사도 포기하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황교안 대표 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 2, 3 계엄을 한 후에 그 계엄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적극 지지한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페북에 글 올린 거를 내란 선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잡아갖고 체포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특검은 완전히 파탄된 겁니다. 좌초된 거예요. 이게 특검이 아니고 통상적인 검찰 조직에서 이랬다면 당장 그 담당 검사가 사표 써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제일 많이 잡아갔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구속을 시켰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털이로 한 거예요. 일단 잡아가서 털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 갖고 구속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검찰에서 수십 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원칙이 세워진 별건 수사를 가지고 다 지금 잡아들인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너무 말할 것도 없죠. 수사할 게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내란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지금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것들은 이거 하나 아니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내란몰이 쪽으로 전국을 운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냥개 3마리가 뭘 좀 갖고 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하니까 아예 지그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게 뭐냐? 공무원들 75만 명 휴대폰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정말 자충수 중에 자충수예요. 똥볼도 이런 똥볼이 없어요. 75만 명의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보겠다는데 그러면 그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순순히 휴대폰 내주겠어요?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은 볼 수 있다 이러는데 그게 자발적 동의로 자기 스스로 휴대폰 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휴대폰이라고 하는 건 가족들끼리도 잘 안 보여주고 잘 안 보는 건데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 휴대폰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보여달라 그러면 아주 질색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를 이것들이 지그들이 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발언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혁명이 난 거냐 숙청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왜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자기네 부대를 함부로 들어오고 전직 대통령 부부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게 미치광이 특검이냐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 불러다 놓고 했잖아요. 그 후에 종북주사파들이 꽤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카톡 검열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공무원 휴대폰
검열하겠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지난 6월 3일 선거를 하고 나서 딱 결과를 보자마자 정말 깜깜했어요. 야, 이 세월을 너 앞으로 저것들이 설치면 저걸 어떻게 버텨내나, 얼마나 버텨야 되냐, 뭐 이랬는데 불과 5달도 안 돼 갖고서 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것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끝도 없이 우리 국민들을 계속 괴롭힐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 자유파의 활동가들, 유튜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잡아가고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건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상관없어요. 일단 다가오는 첫 번째 선거에서 무조건 우리가 압승을 해놓으면 저것들이 완전히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 지방선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현명한 거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지난번 전당대회에 나올 때 이른바 1.5선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재선은 재선인데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인지도도 낮고 또 사람들한테 확실한 믿음을 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대통령 출마의 목표가 있다고 밝혔어요. 우리 고성국 TV에 와서 저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잘 갖고 가려면 당장 저한테 주어진 일, 제가 전대에서 이겨서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일을 잘 해서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더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는 그냥 어쩌다가 해보는 거 또는 그냥 주어졌으니까 뭐 열심히 하고 많은 거가 아니라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인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면 자기는 그 다음 날로 사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반 이재명 전선을 제대로 구축해야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방선거를 얘기하면 뭐 구의원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시장도 뽑고 이런 선거라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좀 정치적이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내년 6월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재명 정권의 이 폭정을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선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장동혁 대표나 또 지금 지방선거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나경원 위원장이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천할 거냐, 시장 후보든 군수 후보든 도지사 후보든 어떤 사람을 공천할 거냐. 첫째, 당성이 강한 사람. 뽑아놨는데 뒤에서 총질이나고 배신하는 것들을 이번에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투쟁력 강한 사람. 왜 투쟁력이냐?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싸우지만 시장도 싸우고 군수도 싸우고 구의원도 도의원도 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또 나경원 의원이 방향을 제대로 잘 잡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국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항소포기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국민의힘이 다시 장애투쟁을 재개했잖아요. 제가 1차 장애투쟁, 2차 장애투쟁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3차 장애투쟁 모두 현장 취재를 갔는데 우선 사람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열기가 더 뜨거웠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투쟁하러 가면은 좀 막 투쟁의 어떤 각오들이 있어가지고서 별로 웃는 사람들이 없는데 엊그저께는 표정들이 다 밝더라고. 웃으면서들 다들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재명 것들 저거 불과 5달 만에 완전히 미천 드러냈구나. 우리가 제대로 싸우기만 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과 같은 이 흐름을 잘 만들어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일단 이재명 정권 1차 심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것들이 더 이상 폭정을 저지르지 못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용인에서 우리 아미고 동지들을 만나고 있는데 늘 선거 때마다 수도권의 승부가 중요하잖아요. 수도권 중에서도 용인과
바로 붙어 있는 이 성남 두 군데가 수도권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좌파들이 수십 년 동안 세력을 부식해 놓기도 했고, 그리고 수도권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뭐 영인이 그중에 대표적인 겁니다만, 여기에 새로 입주한 사람들의 세대가 지금 40대 50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좌파 성향의 국민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100만 가까운 인구가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치면 4명, 5명씩 뽑는 지역 도시들이 여러 군데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수원이 그렇고, 성남이 그렇고, 용인이 그렇고, 고양이 그렇고, 부천이 그렇고, 안산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산은 4개 선거구였는데 3개로 줄었어요. 인구가 좀 줄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평택이 더 늘어갖고서 또 두 사람 뽑다가 3사람 뽑고 이런 변동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좌파들이 늘 우세했다가 3년 전 지방선거 때 우리가 실지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성남이고 그리고 용인입니다. 그 3년 전의 선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3년 전에 당선된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을 불과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는데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서 일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안 뽑겠어요? 그래서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정말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성남이나 용인 같은 곳도 우리가 다시 실지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만약에 용인을 뺏기고 성남을 뺏기고 그러면 거의 수도권은 전멸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바로 그 흐름을 타고 고향도 우리가 탈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용인, 성남, 고향 이런 데를 다시 우리가 방어하는 거가 무지무지 중요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선을 전국적으로 늘려보면 광역이 우리나라에 17개가 있거든요.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7개 광역이 있어서 지방선거가 어느 쪽이 이겼냐 졌냐를 언론이 평가할 때는 17개니까 그중에 9개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상대편이 8개밖에 못한다는 뜻이니까 9대8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3년 전 선거에서 우리가 12개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압승을 한 거죠. 그런데 내년 선거는 어쨌든 정권을 이재명 것들이 탈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하게 내란몰이를 하면서 선거를 치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불리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9대8로 우리가 또 이기면 그야말로 기적적인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내년도 광역 선거 목표를 10개 승리, 10대 7 승리를 신중하지만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 선거구 또는 9개 선거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영남에 5개 있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또는 이겨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본인이 충청권 사람이잖아요. 충청남도 보령.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장동혁 대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충청권에서 진짜 오랜만에 대통령 한번 내자, 이런 여론이 충청권 바닥으로 쫙 지금 확산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 윤석열도 충청 사람이잖아. 본인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지 않고 충청도에서 살지를 않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친, 돌아가신 윤기정 교수가 충청도 공주 분이다, 이것 때문에 충청권 하고 하는 거지, 거기서 태어나서 뼈가 큰 그런 충청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청의 연고는 있지만 충청인이라고 100% 얘기하기 어려운 대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좀 다르죠. 그 점에서는 그냥 뼛속 깊이 충청인이라고 하는 지역적 정체성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충청권을 얘기하냐? 우리 자유파가 선거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는데, 전국 선거에서 이길 때 보면 영남과 충청이 손잡았을 때 무조건 이겼어요. 영남과 충청이 손잡으면 진 적이 없어요. 영남과 충청이 헤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저 호남 기반의 김대중이가 김종필이랑 손잡고 싹 데려가잖아요. DJP 연합해서. 그때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늘 충청권이 승부의 바로메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충청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좌파 쪽에는 이른바 대통령에 도전할 만한 지역 출신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자유우파 쪽에 장동혁이 우뚝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망론으로 쫙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남 충청 연합이 구축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에서는 그냥 이재명 지지율 얼마, 국민의힘 지지율 얼마 이렇게 발표하고 끝나지만 실제로 여론조사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세대별로는 어떻다, 지역별로는 어떻다 이게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대전, 충청 지역이 이재명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이에요. 부울경보다도 더 비판적이에요. 이를테면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되냐? 그러면 재개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많아. 충청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충청 민심이 확실히 우리 자유우파 진영 쪽으로 왔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 충청 연합이 지금 되고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장동혁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그래도 충청권에서 4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 4개 중에 그래도 절반은 우리가 이기게 해줘야 뭐 장동혁이 사퇴 안 하고 계속해서 대권과도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충청권 4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5개 하고 충청권 2개. 그럼 7개잖아요. 여기에 강원도는 워낙 전통적으로 우리 자유파가 센 곳이고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대가 없이 지금 하고 있어서 또 강원도 내의 평판도 상당히 좋아서 저는 무난히 다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8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서울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게 장동혁 대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9개잖아요. 저는 이 영남 충청 연합이 제일 힘을 발휘하는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서울 경기도만 하더라도 호남 향후회가 막 극성이잖아요. 그런데 호남 향후회가 유일하게 별로 힘을 못 쓰는 곳이 인천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은 호남 향후회보다 충청 향후회가 머릿수가 더 많아. 그냥 역사적으로 충청남도 쪽에 있는 분들이 배 타고 인천으로 왔다 갔다를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러 다니기로 해서 인천에 충청 분들이 호남 분들보다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영남 분들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영남 충청 연합이 딱 구축이 되면 인천은 무조건 우리가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10개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부산이 어렵다는데 뭐 언론 보도 보면 그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부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산 작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산이 무지무지 어렵다 그랬어요. 실제로 어려웠어요. 선거 일주일 전에 부산이 지역구가 18개거든요. 그중에 10개도 못 건진다는 막 급보가 막 저한테도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 앞둔 마지막 주말을 시간을 통째로 내서 제가 부산 갔어요. 갔더니 진짜 심각하더라고. 만나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부산이 결국 어떻게 됐냐? 마지막에 부산도 무너지면 뭐 우리는 개헌 저지선 백석도 못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막 고조가 되면서 부산이 막판에 표결집이 일주일 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18개 중에 17개를 부산이 이겼어요. 그 어렵다는 낙동강 벨트를 전부 부산이 이겨버렸어요. 전재수 하나 남겨놓고. 그러니까 부산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저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심판 전선만 구축되면 영남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심판 전선이 아니라 뭐 지역을 살릴 일꾼 이 사람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산발적으로 선거를 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 그만큼 중요하고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 제대로 되면 영남권은 그냥 알아서 자유파가 결집한다. 그리고 충청권은 장동혁 대망론으로 적어도 2개 이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강원도, 서울, 인천 이렇게 하면 10개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은 더 이상 폭정을 강행 못합니다. 힘이 떨어져요. 이재명은 급격하게 힘이 떨어져서 레임덕에 시달릴 거고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악정에 대한 수많은 내부 고발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전국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일단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당장의 투쟁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지방선거 승리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는 선거의 주체가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예전에 뭐 이상한 자들이 당 이끌던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를 우리가 믿고 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선거에서 수도권에 특히 용인, 성남 그리고 고양시 이런 것들을 사수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용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제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형이에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밥을 잘 사줬어도 아니야.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에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이우연 전 의원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옥에서 고생 많이 할 때 우리 아우님이 저한테 접견을 5번 나갔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사면복권을 해라고 여러 차례 말해줘서 우리 당에 빠지달고 있던 동료 의원들 지금 4선, 5선 얘들이 말 한마디 안 할 때 방송에서 이렇게 해줘서 제가 뭐 사면복권 받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문재인 정치 보복 받아서 제가 살 거 다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광화문 태극기 집회도 제가 제일 국회의원 중에 첫 번째로 나가서 이 마이크 잡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욕해가지고 찍혀가지고 제가 이제 교도소 갔습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됐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하셨고요. 제가 본 정치인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고성국 박사가 저한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저는 늘 존경하고 또 우리 용인의 아미고님들이 저도 뭐 뉴스 안 보고 8시부터 거의 아미 듣고 가끔 저녁엔 TV조선만 보는데 우리 용인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근데 참 한 군데도 우리가 의석을 차지 못했는데 아까 경기도 말씀을 안 했는데 경기도가 참 힘든 지역이지만 저는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요.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요. 우리 경기도 망친 것이 작년 총선 때 낙하산 공천 때문에 망쳤습니다. 아무나 갖다 내리 꽂았어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안 뽑고. 그래서 우리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서는 꼭 상향식 공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봉사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일꾼이 돼야지 갑자기 서울에서 한 달 40일 만에 내려와서 뭔 일을 하겠다고 오겠습니까? 아무 연고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원도 없고 이런 분들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고성사께서 좋은 우리 당의 고언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당이 새롭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 대선 꼭 승리하는 길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용인을 이끌어가시는 아미고 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꼭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에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했던 분들을 언론에서 이른바 친박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친박계라고 그러면 서청원 대표도 떠오르고 최경환 부총리도 떠오르고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2016년 총선에서 한석 지는 바람에 제2당이 돼버렸고 그 이후에 결국은 탄핵됐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어디나 그 행동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나서기 어려울 때 내가 나서서 먼저 뚜겨 맞기도 하고 우리 이우연 의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쭉 하셨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해병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지시받아가지고 야당하고 싸움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최민희가 저한테 굉장히 혼난 사람인데 근데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잘 싸울 줄 몰라요. 근데 싸움은 타고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우는데 저는 강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6.25 때 우리 형 두 분, 고모부, 또 고모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5명이, 까지 6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항상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민주당과 많이 싸웠고, 또 문재인이한테 완전히 찍혔고, 또 서청원 대표를 최측근에서 가장 가깝게 모신 죄로다가 감옥살이 살았는데, 저는 뭐 의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후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길게 감옥살이를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하셨어요? 5년 8개월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 중에서는 비교적 그 감옥을 좀 오래 산 경우인데요. 그래봤자 저는 2년 살았거든요. 이거 5년 8개월 어떻게 사세요? 제가 제일 많이 살았고 두 번째가 우리 현기환 수석이고 세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고 네 번째가 최경환 선배가 특히 제가 서열은 1번입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면회를 뭐 갔습니다. 몇 번 갔고 그런데 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걱정했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때 3개월 동안 언론에 빌려서 갚은 돈도 뇌물로다가 언론이 계속 나오고 계속 언론에서 이제 하면서 변호사는 딜을 해라 서청원 대표하고 그걸 가지고 3개월 서청원 대표를 팔아 넘기고 형량을 낮춰라. 이제 나는 뭐 그러면 저 뭐 예를 들면 변호사 말로 구속도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거는 아니다. 제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서청원 대표가 우리 용인 씨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가 빚을 많이 져놔가지고 그때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종고속도로 이 결정 안 되는 거 제 말씀 듣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만큼은 제가 죽는 날까지 어떤 고난과 고초가 겪어도 지키는 것이 남자로서의 도리라 저는 그걸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세종고속도로? 예. 그 뭐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용인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럽니다. 이제 포천 간 세종고속도로인데 옛날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세종시까지 가는 도로인데 그게 역대 대통령들이 다 나라가 빚도 많고 또 충청북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중부고속도로를 10차선 하면 되지 왜 여기다 3배 더 들여서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MB도 2번 결제를 안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번 결제를 안 하신 거를 그래요? 제가 이제 관저에 가가지고 그거만 30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빚이 많은데 왜 고속도로만 자꾸 만드느냐. 그리고 충청도에서 다 반대하는데 왜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저 다음에 총선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공천장 주실 때 지키지 못할 공약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1호 공약인데 저는 그 총선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생각을 좀 하시다가 그게 꼭 필요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저는 대통령님 시키는 거 청와대에서 시키는 거 악역만 해가지고 지역에서 맨날 텔레비 나오면 싸움만 하는 것만 나온다고 저는 다음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따 웃으시면서 내일 최경환 부총리 결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제 받은 겁니다. 그게 세종고속도로고 그래서 우리 SK 반도체가 들어왔고 삼성 반도체가 그쪽에 다 그 주변에 들어온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12월 달에 동생 모시고 자서전을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책에다가 제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치를 안 하더라도 제가 한 일은 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보니까 의장, 부의장 또 국회의원 하면서 23개를 용인에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원의 숲, 세브란스 병원, 세종고속도로, 또 죽전 구미간 도로내가 뚫었고 이런 거를 23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책에다가 좀 수록해놔서 일한 정치인 또 일도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인도 깡다구가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깡패 노릇도 해야 되고 싸울 땐 또 싸워야 되고 또 공무원들 찾아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책에다가 지금 수록하려고 하니까 그날 꼭 오셔가지고 같이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용인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거 전부 길 뚫은 거네? 아니에요. 또 의장 때 외국어 고등학교도 만들었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세브란스 병원도 저하고 이정문 시장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혹시 그래 국회에서 공격이 하시지 않았어요? 국토위 했죠. 국토위 일부러 거기 문화관광체육 때문에 용인을 관광의 도시를 만들려고 제가 거기를 전반기 초선 때 갔는데 최민희하고 이것들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한성교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해병대 욕도 좀 많이 했고
근데 그 해병대 의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좀 우리 남자분만 있으면 하겠는데 여성 알겠어요. 비방인 모양이다. 비방송. 그래서 방송 때문에 요즘도 보면은 그 방송 때문에 많이 싸우죠. 그래서 이 저쪽 좌파 애들은 방송의 그 권력을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임위에 거의 쌈딱들이 다 나와요. 우리는 쌈딱이 나하고 염동열이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공부한 애들이고 예. 그리고 맨날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염동열이 또 딴 데로 갔고 나 혼자 싸우다가 한성교 지키다가 제가 아주 야당 더 찍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했던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참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한테 가서 이 담판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까지 그 책으로 써서 출판 개념회를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말씀은 이제 그때 그 기회에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당성 강하고 투쟁성 강한 사람 공천하겠다 그러면 용인에서 첫 번째가 이의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소하고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2년 동안 거의 뭐 제 모임만 나갔고 네. 또 감옥에 면회 많이 오신 분들 찾아가서 다 인사드렸고 참. 네, 그렇습니다. 면회 말씀하시니까 그 5년 8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사실은 그렇게 가까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감옥에 면회를 우리 용인 시민들이 몇 명 왔었다고요? 뭐 제가 이제 기록을 다 했는데 네. 2,800명 정도가 2,800명. 예, 하루에 5명씩 오시니까 네.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3명, 2명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제 가족은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 그렇지. 예. 면회 하루에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가족이 하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꽤 많이 왔고 영치금도 많이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집에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자유파의 가장 투쟁력 강한 전사가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위고 모임 말씀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